주식시장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대다수는 강세장에서 너무 취해서 내가 욕심을 더 부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자기가 맞았다 그러면 우연이에요. 나는 정말 감이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망할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순간. 투자라는 게 신앙이 되고 희망만 의지한다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는 맞았는데 엄청 약오르네요. 의외로 이 박스권 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여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소중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계속해서 윤지호 평론가님과의 2부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국장이 위태위태하고 출렁출렁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식은 미장이 답이다. 그래서 다시 미국 주식의 좋은 종목 발굴하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국장과 미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장의 장점이 매우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업이 잘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젠 많이 일반화된 개념 중에 FCF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리캐시플로우라고. 예전처럼 이익 얼마 든다보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의 근원은 현금 흐름이야. 근데 우리 각자 그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궁금한데 미국 기업들은 내 FCF 가이던스 주고 ROIC 같은 거는 이게 도대체 어느 걸 투하 자본으로 볼 건지 이런 게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ROIC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들의 의견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보다 더 선진 시장인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스스로 재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한때는 가치주하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 주식이 있으면 가치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건 뭐냐면 좋은 기업은 뭐냐면 내가 기업에게 주주가 된 거잖아요. 기업에 돈을 줬는데 그 기업에서 그 돈으로 하라는데 돈 안 쓰고 아파트 사놓고 그렇죠. 뭐 현금 예금 넣어놨어요. 거기다 매주주도 넣어요. 내가 직접 그건 하지. 기업에 준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할 것이 안 보이면 그 현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을 할당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철학들이 있는 기업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은 버핏이 좋아하는 대로 같은 IT에 있지만 카팍스 투자를 안 해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AI 투자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기업을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말 목숨을 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왜 드렸냐. 미국 기업도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한참 좋았을 때 뭐였냐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하고 남는 돈을 항상 우리가 돌려줬었거든요. 네네네. 돌려줄 돈들이 이제 별로 안 보이고 배당이 줄어드는군요. 자사주 소각도 줄 수 있고 아니면 하려면 돈을 또 빌려와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점만큼 매력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보다 장점인 건 뭐냐면 퀄리티 얘기를 한다면 그런 기업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 기업도 강점이 있지만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미국 주식도 강점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만큼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이게 정말 다들 유럽 증시 혹시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테크가 네덜란드에 그 SL 빼고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 보다 보면 이거 진짜 참 생각보다 우리나라, 일본 이 정도가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소지한 거고 더 놀라운 거는 몇몇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야 돼요. 조선, 반도체는 당연하고 그에 전기전자도 꽤 있고 그리고 은행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총주주 환원율을 보면 깜짝 놀라세요. 탑티어들이에요 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주주의 대다수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 자체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미장이다 한국장이다 이런 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인 정보를 좀 더 판단하기가 좋냐도 매우 중요한 건데 미장은 그런 면에서 약간 불리한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미장을 소개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은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럼 한국에 좋은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많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차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원래 메이저리그를 많이 안 보다가 많이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눈이 높아졌어요. 지금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나면 좀 눈이 높아지진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절하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일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굉장히 저성장 국가였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물론 지금 금리 올라온 게 좋다는 아니지만 사실 일본 증시는 어떻게 보면 더 올드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화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가 눈높이에 높아진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잘한 일이지만 디테일한 게 매우 약한 거예요. 또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한국은 뭔가 기업들이 촌스러운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보던 사람이 마이너리그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거군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변동성 이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위 아베가 시작했던 거버넌스 개혁의 출발점이 이토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 그런 어떤 대학 교수님이 쓴 거예요. 이토 보고서라고. 거기 내용을 봤는데 일본 증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 ROIC가 와크보다 높아야 되고 뭐 온갖 세부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퇴출시키고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경영돼야 되는지를 말해준 거죠. 옛날에 현금 많은 기업 좋은 줄 알았지만 우리가 재무적 파이낸스적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매우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거거든요.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게 크게 뭐 와크라는 건데 두 가지예요. 채권 금리는 간단해요. 금리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더 싼 비용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용이라는 건 요구 수익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금리만 주면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금리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요구 수익률이 크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그래서 훨씬 비싼 비용이거든요. 주식이 비싼 비용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기업이 만약에 빚이 하나도 없이 주식만 갖고 있으면 할인율을 엄청 맞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부정적 요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시총이 얼마인데 현금이 얼마 있으니까 싼 거야. 이런 논리가 통용했던 시장이에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현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그 현금을 갖고 캐펙스 투자하거나 뭐 기업을 인수하거나 뭔가 현금을 창출하는 이 현금이 현금을 만들어지는 상태로 가치가 늘어나야 내 지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일본은 이 개념을 잡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 시장은 그래서 버핏도 투자하고 많은 글로벌 투자들이 장기 투자가 들어가 있는 선진 시장인 거고 한국 시장은 아직도 외환거래 조건도 있지만 계속 MSCI 선진국 지수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영문으로 뭐 만들어 달라는데 영문으로 만드는 순간 얘들이 원하는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기준이 다르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갈 준비들이 기업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투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선진시장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단순히 외환거래 24시간 이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에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아 이런 걸 정보를 굉장히 더 자세하게 공개해줘. 내가 접근하기 좋게. 그거 아닐까요? 외환 조건도 내가 돈을 뺄 수 있게끔 너희들 잘 때도 뭐 이거 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직 부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일본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재평가가 더 우리보다 세게 되고 우리는 사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재평가되었다기보다는 반도체 이익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2만을 가려면 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분명한 거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미국은 그런 시장이니까 강점이 있는 반면 여지가 적죠. 좋은 기업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뭐 미국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미국도 많은 분들이 미국은 또 기업이 이러다가 안 좋으면 퇴출시켜버리고 굉장히 심합니다. 퇴출이 아주 심하죠. 상승폭 하한폭에 제한도 없고. 놀라운 거는 서학개미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매우 위험한 종목도 많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외신에 나오니까요. 이 기업이 한때 뭐 종목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어떤 기업도 한국에서만 많이 사는 종목이 있었는데 나중 봤더니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고 막 모르겠어요. 우리가 약간 공격적 민족 성향이 있지만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투자를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시장 모두 기회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국장이다 한국장이다 뭐 코스피는 아예 뭐 망했다 이렇게 싸잡아서 보는 시각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한 코스피는 망했다면 코스피를 사야 될 것 같고요. 아 코스피가 망했다고 하면 오히려 코스피 사야 되는군요. 뭐 미국밖에 없다 할 때 미국을 팔아야겠죠. 아 그러네요. 작년 초 재작년쯤 미국밖에 없다라는 말 많이 있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네요. 극단적인 사례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회자님에게 저번에 하워드 마크스에 투자해야 되는 생각 그런 책들을 내가 가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스스로들 힘들잖아요. 투자 판단이 아니라 그때 MTS 보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책 읽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매우 강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장에서도 뭐 저도 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급락했던 날 급락 직전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급락하니까 하루 만에 얼마씩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뭐 하나 생각이 들어서 실은 원래 기고문을 제가 신동아에 칼럼 쓰는 게 있어서 그걸 쓰러 동네 스타디 카페를 갔어요. 인용하려고 책을 가져온 책이 2권 있었는데 한 4시간 동안 그 책만 읽다 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드리면 관통하는 지혜가 하나 있거든요. 관통하는 지혜가 뭐냐면 너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야. 보잘것없어 너네들은. 우리는 항상 보잘것없는 존재다. 마켓을 니네가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 마켓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이 저변에서 이 상황을 보여야 된다는 논리들이에요.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도 그렇고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라는 개념도 그렇고 많은 개념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미국 증시 얘기했을 때 환호하는 곳에서 환호해서 더 좋아지죠. 근데 이 구간을 다 먹으려고 할 생각하지만 그때 나눠서 좀 팔면 되는 거고 그때는 또 두려워할 때 나눠서 하면 된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욕심이 과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지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대다수는 강세장에서 너무 취해서 내가 욕심을 더 부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욕심을 멈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욕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공포도 멈출 수 있어요.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시장에서 얻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요번 7월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인버스 투자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버스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환호할 때 팔아야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응용해서 보자면 환호할 때 인버스를 사면 되지 않나요? 큰일 나죠. 왜요?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인버스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뭐냐면 인버스라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인버스만 생각을 하게 돼요. 시장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우리는 주식을 다 팔고 다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팔 시기에 인버스까지 할 필요는 없죠. 나눠서 판다는 건 여기서 정확히 고점은 모르겠지만 요 영역에서는 좀 줄이자인데 그래서 굳이 인버스까지 할 필요가 이거는 인버스를 나눠서 사면 어때요? 저는 뭐 권하지 않아요. 성향 차이니까 성향 차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과한 거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요. 올라가는 최정점 날 들고 있는 걸 다 팔고 그날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알아요. 다 지나봐야 알아. 그래요? 다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지나기 전에 좀 알려줘요. 모른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이에요. 지나야 아니까 무너졌을 때 팔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무너졌을 때 못 파냐면 지난 고점을 봤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자기가 맞았다 그러면 우연이에요. 내가 실력이 아니고 나는 정말 감이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망할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올라가서 이쯤이면 다 왔다 싶을 때는 나눠서 계속 파는 거고 줄여나가는 거고. 근데 나눠서 팔고 있는데 생각보다 카탈리스트가 생겨서 촉매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주주환원을 생각보다 훨씬 세게 발표해요. 그러면 그럼 좀 더 위가 열리겠구나. 이런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정하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화초 갖고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다 사고 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하는 거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현금 비중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거지 나는 그래 이 점에서 다 팔고 여기 오면 다 사고 이게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갈 때도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 생각하면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엔 심했잖아요. 이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진짜 고민이 커졌죠. 사실 이번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나눠서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했던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를 약간 줄인 돈을 갖고 또 다른 거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던 사람들은 또 상승가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일 거고 반도체 외에만 된다고 생각해도 매일매일 헷갈릴 거예요. 이게 어려웠던 게요. 한 5월 말 이때쯤에는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한 10배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 혼자 처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저한테 후배인 그리고 투자로 유명한 개그맨 황현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항상 폭락은 온다. 그러니까 연금을 갖고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주식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런 겁니까? 그때 그걸 보고 포모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모가 아니라 요새는 뭐 조모라고 하던가요? 예. 또 이제 조심스러운데 아까 책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지만 투자 관련 도서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기업 관련 어떤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물어봐요. 제가 마지막에 진짜로 다 읽었냐? 너가 재무제표를 한번 그 기업을 제대로 본 적 있냐? 왜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아세요? 대다수가 안 해요. 우리가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료도 좀 읽은 건 중요하지만 관통하는 생각들이 코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 마진콜 마지막 장면에도 회장이 스테이크 썰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먼저 팔게 했던 그 사람한테 이제 나는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다. 시장을 망가뜨렸다 얘기했더니 항상 위기는 와. 내가 먼저 했을 뿐이야. 난 살았고 내는 죽었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항상 위기는 온다.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도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왜 고점은 항상 자기가 예측하면서 맞추려 하냐는 거예요.
어우 지금 뼈를 맞았어요. 어우 그걸 아파. 어차피 이것도 모르는 걸 알면서 왜 이거는 맞출 수 있다고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징후에 가장 가까운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이 뭐냐면 항상 극단을 간다는 거고, 그럼 소로스의 재기 이론은 뭐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소로스의 재기 이론이 책을 보면 참 내용 별거 없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가 잘난 척을 해요. 첫 번째, 랜덤 워크 개소리야. 왜? 내가 돈 벌었거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세상에 그렇게 균형적인 게 어딨어. 그런 거 개소리야. 기울적 분석은 무당이 나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재기 이론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Y는 FX고 X는 FY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스스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는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계속 바이어스, 편견이란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바이어스가 생기는데 바이어스가 꺾이면 반대로 또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워드 막스는 시계추처럼 양극단을 간다는 표현을 썼던 거고, 피터 린치는 어떤 말을 했죠? 칵테일 파티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와서 종목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일관된 생각이 뭐죠? 대중과 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반대 생각이 아니라 디퍼런트한 생각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뼈는 맞았는데 엄청 약오르네요. 그러니까 다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독립적으로 판단해라. 항상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면 중간은 가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무리에든 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지수 ETF 사는 거네요. 맞아요. 아니 펀드에 돈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 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좀 더 건전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401k 같은 연금형 주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에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관리공단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진척이 더딘 거죠. 지금 생각해보자. 국민연금의 문제가 뭐예요? 이걸 팔아도 누가 사줄 데가 없잖아요. 그게 국민연금이 국장에 투자를 많이 안 한 이유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게 생겨야 이게 소환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처럼 될 텐데 분명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대다수가 국민들이 그냥 주식시장은 성장하는 거에 수익을 봐야 된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이때마다 막 조심해야 될 때 돈들을 많이 넣게 되고 사야 될 때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충하는 장치가 연기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연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크죠. 이번 상승장에서 줄였어야죠. 그거는 기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씩 줄여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열심히 사줬어야 되는 거고. 그때 줄였으면 지금 사줄 여력이 있었겠네요. 연기금은 항상 그렇게 했었죠. 연기금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 항상 올라가면 그냥 계속 줄여요. 내려가면 또 계속 사요. 이게 시장의 안전판이 되죠. 근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야 하는 거는 그때 하면 너무나 이게 마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 취급하니까 말을 아끼게 된 건데 401k는 그 보완장치가 이게 있어야 같이 균형을 받겠죠. 분명히 그런 생각이 열릴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지금의 우량주들이 더 같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경계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채널이나 방송국에서 주식을 어떠면 당위성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주식은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제가 놀란 건 주식은 그냥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전혀. 이거는 정치 지형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내 자산이 느냐 아니냐를 갖고 고민하는 게임이고 정책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이래야만 된다는 어떤 이런 당위성? 생각보다 그런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매우 위험한 징후라 봐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마치 주식이 잘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믿지 않아서인가, 이런 논리도 꽤 많았잖아요. 꽤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는 훌륭한 거고 박스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 이렇게 좀 사팔사팔이냐. 근데 사실 내 돈이 관련된 거니까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신앙이 되고 희망만 의지한다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정말 차가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질수록 차가워지려고 하고 뭔가 상황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를 자꾸 독립적으로 돌려놔야지만 가능한 얘기인데, 최근 우리 시장의 형태는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들이 많아서인지 이게 무슨 현상인지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요, 이게 좀 개인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이제는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물려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샀다 팔았다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나누는 게 낫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할 때 말을 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재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 돈이 만약 전세금 빼서 한 거면 당장 팔아야죠. 그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전세금을 팔아서 이런 짓을 한 게 잘못됐다. 네, 그럼 빨리
복구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 사람이 투자한 자산에 부동산도 꽤 있는데 이게 일부예요. 갖고 가면 되죠.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돈에 관한 거예요. 내 재산이 있는 상태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자산 내에서의 평가만 있을 뿐인 건데, 나이 들었으면 사실 위험한 것은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제일 걱정되는 현상은 뭐냐면, 금융 데이터를 제가 좀 보는 편이니까 은행권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나왔는데 부동산은 안 간 것 같고, 대출된 것들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이런 돈들이 왔다는 거는 그렇게 유동성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담보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게 걱정이 좀 되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세 자금이 목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월세로 돌리면서 생긴 목돈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시장이 잔인하거든요. 제가 아름다운 시장을 많이들 꿈꿔요. 약간 공감의 시장을. 모두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융자본주의 역사는 미국을 보시면 알아요. 미국의 맨하탄을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미국 좀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주 한적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서 일어난 나라예요. 70년대에 망했다가 거의 망한 거죠. 달러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오페크와 결탁해서 폐기제 만들어서 버틴 거 아니에요. 레이건이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거는 레이건 때 그냥 금융규제 완화해가지고 금융자본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실물에 비해서 금융이 훨씬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일본도 그렇게 맞는 거예요. 버핏 지수라는 거예요. 버핏 지수가 일본도 실물에 비해서 엄청 크게 만들어서 일본이 살아난 거고, 미국도 그렇게 갔어요.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실물 경제는 제한적 상승이 있다니까 돈을 크게 못 벌어요. 금융을 손을 대는데 금융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안 해도 금융이 금융을 만들어서 커지는 거예요. 그건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참가자들 사이에 재산 상태가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구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가장 강한 상승장을 이끌었던 장들의 특징이 니프티 피프티 장세도 그렇고 미국의 현재 최근에 항상 소수 종목만 많이 오르지 다수가 오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도 주도주가 항상 선명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금융자본주의가 되면 돈이 몇몇 기업에만 쏠리기 때문에 그 주식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약간 맛보기를 본 거예요.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서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개인별로도 어마어마한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바이어스가 심해지는 거죠. 금융자본주의는. 노력해도 버는 돈 한계가 있고. 저도 이건 사회 문제라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알겠어요. 아, 소수에 속해야겠구나.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당위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긴 쉽지 않구나. 우리는 지금 자꾸 주식시장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더 소수가 행복해지는 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제 말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소수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2008년에요.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 그 레이 달리오라는. 알죠. 이분이 최근에 AI의 버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AI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꼭 집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을 딱 얘기해서 왜요? 저는 레이 달리오 투자는 정말 과대돼 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과대가 돼 있다. 프린스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고서 그렇게 웬만하면 제가 다시 그 헌책방에 잘 안 파는데 헌책방에 팔아버린 책 중에 하나죠.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맞춘 사람 많죠. 돌아가면서 맞춰요 그때마다. 근데 그걸 맞췄다고 그 사람이 정확히 한 말에 언론이 그 사람이 맞춘 것처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럼 이번 AI 버블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계시는군요. AI 버블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우발성으로 누가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요즘 마진콜 영화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진 뒤에 수많은 원인을 찾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촉발점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럴 때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그거를 시나리오를 짜서 해준 거예요. 그 사건이 동일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팔았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누구가 시작인 것도 이제 알려졌죠 사실은. 네네. 근데 그걸 언급하면 문제가 되니까 서로 그렇게 멋있게 새벽에 만나서 저녁에 갑자기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타나서 나사 출신의 퀀트가 갑자기 그날 발견해가지고 이걸 발견해서 큰일 났습니다. 판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다가 남들이 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치자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드리면 버블은 언제 터지는 거냐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버블인 경우에. 버블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건 더 놔뒀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먼저 치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레딧을 보는 거고 파이낸셜 이슈를 보는 거고, 오늘 일부에서 말했던 그게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 행동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터질까? 이런 건 가능해요. 몇 가지 후보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시작이었으니까. 안 터질 것 같은데 내년 3월에
자금 조달.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웃기지 않아요? 베센트가 갑자기 메모지까지 공제를 해요. 아니 그 이번 사건을 잘 보자. 이게 뉴스를 보실 때 음모론이 아니라 잘 보시면 웃음이 나오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해도 말이 안 먹히니까 베센트가 나섰던 거예요. 메모지에서요. 엔화 안정시키겠다. 왜 그랬을까요? 오픈 AI에 돈 된 건 소프트뱅크고 소프트뱅크의 오너는 손정희예요. 소프트뱅크의 CFO가 미주호 출신이에요. 미주호 파이낸스가 뒷배잖아요. 일본 금리가 막 움직이면 일본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미국채도 흔들리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까 뭘 얘기했었죠? 우리가 SPB 얘기도 했었잖아요. 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센트가 맨날 그전에 항상 일본 들렸다 오고 왜냐면 일본은 선진국 증시고 선진국 금융시장이에요.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는 연동이 많이 되는데 일본 국채가 진정이 안 되니까 열받는 거죠.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안정시키고 싶은데 엔케리 청산 얘기가 아니라 금리가 어떻게 하는지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안정화됐으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지난 1년간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엄청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영향을 주면 트럼프가 무슨 전쟁을 지금 해요. 지금 이거 잘못되면 끝인데. 그럼 아까 법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틀어막겠죠 이제.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베센트가 갑자기 엔화도 개입하고 메모지도 갑자기 그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메모지 보여놓고 자기가 자필로 얼마 가게. 아니 웃기지 않으셨어요? 난 그거 보면서 엄청 우리 그날 식사 자리에서 웃었거든요. 뭔가 좀 큰 사인을 주고 싶었나 보죠. 우리는 어떻게 느꼈냐면 똥줄 타는구나. 자, 그러면요. 저희 평론가님 아마 한두 달 내로 또 모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두 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제 생각인데 이제 그때 막 무너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연간 고점은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밀리면 박스권 하나니 잡힐 텐데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온다. 근데 가을엔 조심스럽다. 가을이 언제면 한 10월, 11월 되면 중간선거 앞두고 데이터 센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올 가을과 내년 봄이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7, 8월에 주식 열심히 해야 된다가 제가 말했던 거예요. 7월에 열심히 하다가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8월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반등이 저는 봤을 때 한 그래도 7,500에서 8,000원 와주지 않을까. 근데 8,000이라는 수가 뭐냐. 나름 근거 몇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폭은 그래도 해줄 만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게 좀 시그널일 것 같냐면 사실 그 정도는 와줄 수 있는 지수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매물이 많았다. 뭐 어느 이평선에 이게 안착되면 살 거다. 팔았던 사람들이 사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 사냐면요. 제가 결과론적으로 항상 무슨 이평선이 깨져서 빠졌으니까 무슨 이평선 회복하면 산다 이렇게 정해놔요. 대략 그 기준 하면은 한 500 정도가 되게 고비가 되는데 거기서는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 올라오면 아 이제는 회복됐나 보다. 그 말이 나올 때가 팔아야 될 때 같아요. 만약 물어본다면. 제가 이제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땐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겠죠. 그때는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주가 갖고 얘기했잖아요. 주가가 어느 선이 회복되면 산다. 이거는 주가 얘기고 주가 앞에 있는 이익도 뭐 얘기도 아니고 미 앞에 있는 비즈니스 구조는 가을 이후에 더 불안하니까. 오히려 불안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또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 주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아 이제 어느 이평선에 안착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9천을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그렇게 나온다면 참 좋은 상황이고 그 전에 시장의 반등이 좀 멈출 수도 있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밀리면 또 사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반도체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스테디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박스권에서 핵심은 지금 우리가 무슨 종목을 갖고 공부할 거냐에 관한 건데 제가 스타일 면에서는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종목을 좀 펼쳐놓고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그 선별해서 빼야 되는 거는 하이베타는 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약간 리스크 있는 것들. 의외로 이 박스권 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여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지호 평론가와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그 한마디를 이번 8월 또 다가올 9월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투자가 좀 더 성공적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쓸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독립적인 판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